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일요일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보면서 후흑을 생각했습니다. 후흑, 낯이 두껍고 속이 시커멓다는 말입니다. 홍준표 역시 이재명을 공격할 때 후흑이란 말을 씁니다. 후흑은 1911년 이종호가 쓴 후흑학에서 유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첫날을 호령하려면 철면피가 되고 흑심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을 보면 중국은 후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후흑의 극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철면피도 아니고 흑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는 불흑의 경제 이런 자입니다. 두꺼운 얼굴과 시커먼 마음이 통치자의 절대 조건인데 그게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후흑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한 시대를 지배하고 현인으로 추앙받고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종호는 후흑을 가진 자가 난세에는 나라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봉건제의 중국과 달리 2000년 전 이 공화정을 펼쳤던 로마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했던 원로원 의원의 후보자들은 새하얗게 표백한 옷, 토가 칸디두스를 입었는데 이 흰색은 정직을 의미했습니다. 이 희다는 뜻의 칸디두스는 오늘날 선거의 후보자 캔디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통치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순백과 같은 정직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제정의 후흑과 이 공화정의 순백은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제왕에게는 사람을 속이고 낯이 두꺼운 철면이 요구되지만 오늘날의 통치자에게는 정직이 제1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어느 쪽입니까? 후흑입니까? 캔디데이트입니까? 이재명 50.29%, 이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결과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의 아슬아슬한 턱걸이 선출이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턱걸이를 제목으로 뽑으면서 민심의 급변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민심이 3차 투표에서 급변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서울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인 순회 경선에서는 51.45%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일반 시민과 당원 30만여 명이 참여한 3차 슈퍼위크에서는 불과 28.3%를 얻었을 뿐입니다. 이낙연은 3차 슈퍼위크에서 62.37%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침몰, 이낙연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2차 투표까지 압승했던 이재명은 턱걸이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이낙연이 불복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득표율은 49.32%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효표를 총 투표수에 포함하면 이재명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49.32%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당규대로 결선 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이 민주당 특별당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낙연은 이 조항을 사퇴하기 이전까지 득표한 것은 유효표로 봐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사퇴 이전에 정세균, 김두관이 득표한 것은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된 것이며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낙연 캠프는 11일 당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지자들도 당 게시판에 항의글을 남기고 이재명이 절대 안 찍는다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경선 결과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공식 입장은 이재명의 후보 확정입니다. 송영길의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어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자로 선포했고 추천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재명이 한 후보 수락 연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가 난무한 연설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고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연설이다. 그는 자신을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벌도 뭐도 전혀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도대체 지금까지 쇼맨십으로 구태정치, 정쟁정치를 만들고 기득권 잔치를 벌인 자가 누구입니까? 여당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경제와 민생, 국민의 삶을 거론했지만 경제를 폭망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한 자는 바로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입니다. 이재명은 국민은 계획을 선택했다면서 자신을 개혁과 동치시켰습니다. 이렇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라. 조국 사태를 비롯한 수많은 불공정과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생각하면 정말 권력의 후보자로서 말을 할 수 없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역설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 그런데 수락인설문은 참 교묘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시대를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거론해 문 대통령의 치명적 약점인 탈원전을 변명했습니다. 그는 내놓고 박정희를 찬양하지는 못했지만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가진 우파마저 유혹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일본을 추월하고 이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건 게 놀랍게도 루스벨트입니다. 이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그는 마치 덩수평이 외쳤던 흥묘, 백묘론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제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재명은 심지어 우파처럼 안보 대통령마저 자임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 주변 강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게 그것입니다. 수락인설의 마지막은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변명으로 채웠습니다. 이렇습니다. 토군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 그래서 내건 게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구, 김대중, 노무현과 문 대통령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데 이 연설을 다 듣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이 나라는 확실히 둘로 갈라진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기극인 대장동 게이트는 아직 제3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중은 이제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은 놈이 누구인지, 이 사기꾼들에게 빨대를 꽂고 뒷배가 되어서 덩친 놈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놈들 뒤에서 그림자처럼 달라붙은 악귀 같은 배우의 권력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빼앗은 놈, 덩친 놈, 악귀 같은 놈. 서로 더 먹겠다고 악의 다툼을 벌이던 자들이 각자 도생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두꺼운 흑막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언론인 두 분과 안부 전화를 했는데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누구냐? 다들 알고 있으면서 전화로 그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동아일보 토요일자 일면 헤드라인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군지 건드리던 것입니다. 이 추악한 사기극을 총지휘하고 꾼들이 뒷배가 된 자, 겉으로는 정의롭게 짝이 없는 신사인 진짜 악당 말입니다. 동아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끝.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김만배가 남욱 정형학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경 위례 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인 위례 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이 정영학 등에게 7년 전에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 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1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정영학과 남욱은 김만배와 그 대책을 논의했는데 정영학과 남욱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원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며 김만배도
일부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하자 김만배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김만배는 유동규보다 4살이 많죠. 그래서 아무리 상진이라도 그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유동규보다 더 높고 존귀한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신문은 단지 윌슨이라는 것이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만 썼습니다. 유동규는 2015년 화천 대유축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를 받기로 약정한 뒤에 작년 10월 700억 원을 받기로 김만배와 합의했습니다. 화천 대유축은 지금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김만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 6일 화천대유 공동대표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던 이한승을 조사한 데 이어 11일 김만배를 피의자신문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한승은 김만배의 승대 동문으로 킨텍스 사장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화영은 이해찬의 최측근입니다.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한 녹취록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리발을 냈습니다. 녹취록 대부분이 허위 내용이라고 한 겁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나 김만배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 검찰과 경찰의 자금 추적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민심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언급한 그분이 게이트의 윌슨이라는 의혹이 들끓었습니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정민용은 검찰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라고 주장한 자술서를 제출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을 말입니다. 그 자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동규는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놓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사실 그간 이 외견상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였으나 유동규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동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천대유축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면서 개발 수익 25%를 받기로 하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700억 원을 또 받기로 김만배와 합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동규 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날 판이 된 것입니다. 중앙지검은 이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으로 빌린 473억 원의 용체를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350억 원 규모의 로비 의혹, 개발 수익 중에 700억 원을 유동규 몫으로 약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김만배는 그간 장기 대여금을 사업 초기 운영비로 쓰기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고 해왔습니다. 정치권에 간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 4월 김만배의 대여금 473억 원 중에 83억 원 정도의 용체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대규모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으니 회사 자금으로 사업 초기 빌린 운영비를 갚으면 될 터인데 김만배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면 그건 운영비가 아니라 다른 비용인 것입니다. 김만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수증 칠하기 어려운 돈들이 있었다. 이 컨설팅 조언을 받은데 돈을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밝히기 힘든 돈이 몇백억 단위라면 그건 그문 돈은 없습니다. 심지어 김만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구한테는 20억 원을 빌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많이 달라고 해서 100억 원을 줬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악군은 김만배가 정치권 로비스를 부인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분 50% 더하기 한 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를 하는데 정치권에 뇌물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 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거느린 자가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정영학이 검찰에 낸 진술서와 녹취록 등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녹취록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말 외에도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타는 350억 원이라는 등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김만배는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에 이익 배분에 있어서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심지어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김만배가 녹취하는 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해 말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지목했습니다. 즉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가 10일 페이스북에 쓴 글은 내렸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겠나?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에 700억 원은 그분 것이라고 한 말을 보면 단번에 비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이렇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주고 수사가 거북이 그림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설계자 이재명, 실무자 유동규의 합작품이 대장동 게이트다. 최종 보스는 누구일까? 그는 국민은 알고 있다. 매일같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며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도적 소굴의 두목임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털어놓아야 마땅할 것이다. 유승민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빨리 해결돼야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경기도가 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를 권고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라고 자랑하던 이재명이 불과 보름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배임죄 공범을 신속히 규명하고 범죄 수익 조치에 적극 나서라. 그런데 이재명은 정반대로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9일 페이스북에 후한무치한 도적대가 나라살인 맡겠다고요 라는 제목이 글에서 5,500억 이익을 환수해 주민들에게 돌려준 자신은 동네 머슴에 그리고 국민의힘을 산적과 도둑에 비유하면서 동네 머슴이 산적 속으로서 힘 닿는 대로 작물 대부분을 뺏어와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산적대가 변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작물 덜 뺏은 자가 도둑, 가버릴지 모를 작물 두고 당장 비싼 작물만 뺏어온 건 배임이라고 주민을 선동한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때가 바로 일망타진의 기회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그 하루 전에 8일에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 중에 있는 이준석과 김기현을 향해 재발등 찍는 헛고생을 계속해 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업은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라는 걸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 환수한 사례는 없다며 쓴 글이 이렇습니다. 배임이라고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했으면 성남시 목 5,503억 원 또 국힘과 토건 세력 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민간업자 몫이 많은 것은 예상 못한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1,800억 원으로 예상된 민간 사업자 이익이 4천억 원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청렴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잘 되었다면서 청렴 의무 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위해 나름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로 역부족이었다는 예의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자가 막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러니 보통 사람들이 어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는 야당과 보수 언론이 당군 일의 유일한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왜곡하고 이 민간업자 내부 분배 문제를 이재명이 설계에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이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간에 벌어진 언쟁이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홍준표와 윤석열은 9일 수위 높은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준표는 이날 대구 동화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의 주요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받아야 하고 야당 주요 후보도 장모, 부인, 본인 전부 자칫 감옥에 가야 할 범죄 공동체가 됐다. 그는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 할 수 있겠나 하면서 이건 범죄 대선이 되는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나와서 여야의 주요 후보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자 윤석열 측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지영 캠프 대변인이 논평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또 이성을 상실한 듯 막말을 했다. 도대체 어느 당 후보인가? 그는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벌인 정치 공작 프레임이라며 홍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돌리겠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자신의 머리와 입부터 세탁하기 바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이 아무리 발을 빼려고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언뜻 소수의 민간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은 설계 당시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한탕인 것이 드러나면서 모든 의혹의 초점은 꾼들과 한통속이 되어 뒷배로 작용한 권력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적은 지분으로 이 4천여 군데의 배당 수익 등 드러난 것만 7천여 군데의 한탕을 거둔 것은 단순히 민간 사업자들이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우연히 얻은 수익이라고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수사에서 만약 이재명이 연관된 것이 드러나거나 핵심 측근과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을 어렵게 얻은지 알수록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